정치쇼. 안녕하세요. 스테이 양심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이른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미세먼지 나쁨. 윤송이 NC소프트 사장 부친이 살해됐죠. 주차 문제 시비가 발단이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요? 자, 유석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어제 38주년인가요? 박정희 추도식에서 쫓겨났다. 한국당 국감 보이콧 3일 남았죠.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없습니다. 자, 첫 곡 트레인 헤이 소울 시스 듣고 넘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프라이데이. Thank it's Friday. Thank God it's Friday. TGI Friday. 그렇죠? 자, 미국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자, 오늘 함께할 분 원포인트 뉴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원일 뉴스 고. 예, 즐거운 주말 돌아왔는데 하늘이 뿌예요. 예, 미세먼지 때문에. 예, 미세먼지가 또 올라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국이 난방을 시작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각오해야 돼요. 중국이 이제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고고도에서는 편서풍이 있어서 항상 이쪽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지구의 이 자전의 방향 때문에 편서풍은 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국의 미세먼지를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좀 태풍이 아직 좀 몇 개 남아 있어서 태풍이 밀어버리는데. 예, 태풍이 밀어버리면 좀 우리 하늘이 좀 맑아졌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잠잠해져서 편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일로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고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전술핵 재배치 다음 주가 다다음 주죠. 그러네요. 예, 다다음 주네요. 주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11월 7일, 8일, 1박 2일.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날짜를 자꾸 헷갈려요. 예. 그 전술핵 재배치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논리가 아주 심플해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으니 핵에는 핵으로 맞춰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하니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라고 지금 뭐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론으로 지금 가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한미 당국자 간에는 전술핵 재배치는 지금 안 하기로 지금 이미 결론이 난 내용이라 그래요. 예.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됐다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술핵하고 전략핵하고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버벅대시다가 좀 많이 막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국감장에서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전략핵하고 전술핵도 구별 못하냐고 이제 막 호통을 막 치는 걸 보고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전략핵은 멀리 가고 위력이 크고 대도시를 공격하는 없앨 수 있는 규모가 큰 핵이고, 전술핵은 사거리가 짧고 조그만 거고 위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들이 돼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설명된 것들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애매하잖아요. 네. 뭐 멀다, 짧다, 크다, 작다 그런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국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게 옛날식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의미한 거래요. 왜냐하면 전략핵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절에 적의 본토를 공격하는 게 전략핵. 그다음에 갖고 가가지고서는 국지적으로 공격하는 게 전술핵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거리가 짧고 적겠죠. 근데 지금은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 핵은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는 지금 적대 관계잖아요. 예. 뭐 북한에서 우리 뭐 사거리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우리한테는 전술핵이냐 전략핵이냐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전략핵인 거예요. 공격이 본토 공격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ICBM이라는 게 미 본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은 전략핵으로 보는 것이고 한반도 남한에다가 재배치를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미국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핵으로 보는 거예요. 대충 지금 그 숫자적으로 놓고 보면 사거리 5,500km
정도로 전술핵과 전략핵을 나눈다고 군사적으로는 얘기를 좀 하네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떨어진 건 전략핵이에요, 전술핵이에요? 비행기에 실어 날려서 투하를 한 점으로 보면은 전술핵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규모로만 놓고 보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렸잖아요. 전략핵인 거고. 그런데 이동 수단을 갖고 얘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핵배낭, 핵어뢰, 핵지뢰, 핵기뢰, 핵기뢰, 그렇죠. 핵기뢰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동 가능한. 네. 그래서 전략핵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이동 발사체로 쓰는 것. 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른바 전술핵의 규모가 350킬로톤 정도라고 지금 군사적으로는 우리 국방부는 보고 있어서 위력으로만 놓고 보면 전략핵 전술핵 구별이 무의미해요. 더군다나 한반도처럼 이렇게 작은 데서는 전술핵은 조그만 거고 전략핵은 큰 거다라는 개념은 그건 우리가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자, 어찌됐든 그러면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이 보수 야당의 논리는 매우 심플합니다.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비대칭이 돼 있으니 미군이 가지고 있는 철수했던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야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왜 한미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첫째는 미군의 주장은 왜 우리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한반도에 전술핵을 갖다 놔야만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핵우산. 핵우산 이른바 확장 억제력.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 자산은 2시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아하. 그리고 미국 측 설명인가요? 미국의 주장인 거예요. 미국의 행정부의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두려워하지 마라. 미군의 핵 우산 정책과 확장 억제력이 한미 동맹의 근간이기 때문에 전술핵 자꾸 재배치를 요구를 하는 거는 한미 동맹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 우리를 믿어달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은 지금 반대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반대를 하냐 하면은 이른바 비핵화라는 선언이 있잖아요. NPT.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 핵과 핵을 맞서고 있어야 핵 폐기를 너도 포기해라 나도 포기할게 이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보수 야당의 논리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논리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절대 포기 안 한다 북한이. 앞으로도 영구히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이 포기하려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불안감은 미군의 전략 자산을 믿자. 믿고 가자.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의 핵심이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NPT라고 하는 협정 아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핵 자산 무기로 핵 우산을 쳐주고 있으니 굳이 한반도가 핵무장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건 조금 다르죠. NPT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NPT를 탈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NPT라는 건 한국 정부가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못 믿겠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NPT를 탈퇴를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전술핵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NPT에 탈퇴를 필요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NPT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두 번째 문제가 전술핵 이른바 이제 B-61이라고 하는 그 전술핵이라는 게 기록을 쭉 봤더니 70년대에는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한 500기까지 있었던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한반도에. 그게 쭉 줄어가지고 85년도에는 150기로 줄었다가요. 그때 당시도 전 세계 한 3,000기 뭐 이 정도 이 정도 기본적으로 전술핵을 미군이 한반도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군이 글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가 불안하니까 그 이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전술핵이거든요. 쭉쭉쭉쭉 줄다가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 선언하면서 이게 딱 철수할 때는 100여 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천문학적인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뒷칸이 그냥 저 사드처럼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핵무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하 벙커 파야죠. 그다음에 그거 관리해야죠. 이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미군의 주장은 이건 겁니다. 자, 3대 전략 폭격기 B1B 랜서라고 하는 거 있죠. B2, B52 이게 오키나와하고 괌에서 뜨면 딱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오니 이게 사실상의 전략 핵무기다. 예. 2시간이면 오니까 된다. 그다음에 2대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F-22하고 F-35. 이거는 지금 3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예. 자, 그럼 이것만 해도 충분히 억제력을 갖고 있으니 북한이 함부로 핵무기 가지고 장난 못 칠 거다. 한미 동맹을 믿어라.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당국의 지금 주장인 거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전술핵 재배치는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이득이 많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 야당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지 이게 협상이 앞으로 될 거다라는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답은 현재로서는 없죠. 뭐 이제 정책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만 있는 건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미국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도 없고 실익도 없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왜 집착하죠? 이제 말씀하셨대.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핵 대 핵의 균형을 이뤄 나가야지 된다. 이런 지금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 방안을 앞두고 지금 여야가 그런 예. 개념의 차이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 네. 다음 주 분당하나요? 갑자기 이제 막 저 핵 얘기하다가 이제 국내 정치 얘기로 이제 툭 이제 뛰어들어오는데 해줘야 돼. 지금 그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네. 의원이 이제 외국 나갔다가 이제 오늘 귀국할 거예요 아마. 예, 바른정당에 분당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가 있는. 제가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예. 오늘 귀국을 해서 예. 유승민, 김무성 두 분이 이 분당에 대한 최후 통첩을 서로에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이네요. 봉합하는 그 둘이 만나고 좀 대화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오. 자, 서로 최후 통첩하고 막 할 만큼 우리 얘기했고 많이 묻었다. 예, 서로 이제 갈 길 가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부 끝날 때 마이웨이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며칠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설득하려고 해봤는데 더 예.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다. 설득은 물 건너갔다. 이게 지금 워딩이거든요. 그럼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이제 해서 유승민 의원하고 어떻게 잘해서 그럼 봉합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좀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되는데 자, 그래 되면 다음 달 전당대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1월 13일이요? 예. 무조건 해야죠. 전당대회조차도 안 하게 되면 바른정당이 이제 진짜 존재감이 없이 공중분해되는데. 그 전에 탈당 이른바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와 통합 의원들 한 9명 정도. 9명 정도. 제가 지금 쉬어보니까 최대 9명. 9명 정도. 최소 6명. 예. 이렇게 좀 나가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기는 해요. 남경필 지사는 절대 그런 일을 분당하는 일 없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뛰고 있다. 뭐 의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실 분은 어떻게 잡겠냐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분이 그냥이 아니라 명분이고 네. 그게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파의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통합의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최소 6명 최대 9명이고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른바 자강파들이 최소 5명. 그 자강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승민, 이해운, 김세현, 하태경, 지상욱. 요 5명. 5분은 확고해요. 그거 갖고는 통합 못한다. 유승민, 이해운, 하태경, 우리 유명한 하태경, 지상욱, 김세연. 요 5명은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세연은 부산 의원이죠. 젊은 의원. 김용태 의원도 통합하러 갔네요. 그렇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1부 끝내고 저희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자, 여의도 UFC.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해병대 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해병대 이기 의원. 갑자기 해병대 하시니까 좀 당황했어요. 몰라서. 한 번 오는 영원한 의원이다. 한 번 오는 영원한 의원이다. 예. 그래서 내가 최민희 전 의원.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그럼 인사 안 해요. 전 하면 안 돼. 그럼 어린땡. 자, 유효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해병대 이해했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예, 반갑습니다. 예. 현역 출신입니다. 아, 현역이요? 네. 군인? 예, 병장 출신. 바로 딱지기. 자, 오늘 원래 네 분께는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나오셨고 오늘 또 다른 의원들이 일정이 잡혔었는데 국회가 와장창 되면서 일정이 깨져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셨는데. 아, 대타예요? 아, 대타 아닙니다. 네, 바쁜데. 예, 근데 또 흔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 말씀은 그러면 왜냐면 출연료를 조금 더. 그러죠, 뭐 출연료 같은 저는 경우는 최민희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예. 아, 저는 커피 오늘- 또 사주는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안 사주더라고요. 사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비봉주. 자, 오늘 지난주에 아주 핫하게 붙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요. 어머나. 그럼 왜냐면- 오늘은 좀 점잖게 할게요. 왜냐하면 악플도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 악플이 악플도 지난번에 100원이니까. 아니 악플은 짧은 문자. 아니 악플은 짧은 문자로. A씨.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난번에 교통방송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거 돈 많이 안 들어와요. 우리 한 2,000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자, 보는 라디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방송 중입니다. 언제냐고요? Right now.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중입니다. SBS 라디오 중에 유일하게 페북 라이브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BS 정봉주의 정치쇼.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 아하. 시사전망대도 보이는 라디오 해요. 그래요? 네.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예. 그것도 해요? 오, 시사전망대? SBS에 SBS. 어느 게 더 출연료 많을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작비에서 쪼개 쓰는 거니까. 패널을 귀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방송. 언제로 넘어가나요? 자, 류복자님 정치모론 제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 만땅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공영방송 정상화인가 공영방송 장악인가.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국감장에서. 사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전 조금 많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전문 분야. 네. 최민희 의원님. 어제 국감장에서 MBC 박문진 이사 2명의 선임과 물 두고. 관련하여 어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감이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우택 대표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 장악 따따따따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정말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현 대체하시다가 정권의 꼭두각시냐 이런 표현을 썼죠. 그거 왜 안 용기 하세요? 있다. 저는 전혀 동의도 안 하고 또 이효성 위원장을 잘 압니다. 예. 어떤 분인지. 그리고 워낙 신념이 강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연구해서 오신 분이라 누가 뭐 이거 하라 그래서 하실 분이 아니라 그냥 소신껏 잘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당은 비상의총을 열었고요. 국감을 전면 보이코트 한 상황입니다. 방송 장악이다. 주장의 근거. 제가 할까요? 예. 그런데 마음껏 아니 하세요. 지금 예. 제가 이제 저는 딱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한 달 반쯤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18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관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야기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저를 방심위에 제소를 했대요. 5.18?
예, 5.18. 광주 민주화운 네네. 운동 네, 제가 그 관련해서. 멘트 중에 유공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문제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는지 네. 확인하자고. 근데 그것도 아주 짧게 멘트가 지나갔었어요. 방송 중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5.18 전면 재조사가 아니고 유공자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무슨 그게 있는지 한번 공개해 달라라고 제가 멘트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멘트가 저는 걸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게 문제될 만한. 근데 그걸 진짜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그 부분을 방심위에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뭐를요? 기사로 뭐를 봤어요. 제소했대요? 그러니까 기사로 봤어요. 기사가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최 의원님 만날 때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계속 잊어먹고 있었는데 잘 까먹으셨어요. 민원연의 활동과 제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제소할 내용일까도 궁금했고 그래서 방송 장악이다. 아니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최 의원님 멘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보고 내용 없어요 하니까 그거 유튜브에 다 최 의원 유 위원에게 내용 없다고 팩트 공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할 때 진짜 언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면서 유튜브에서 여기 5분 중에 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하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쪽의 패널들이 계속해서 잘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우파 쪽에 나오던 많이 출연하던 패널들 사라졌다 얘기도 나오고요. 어허. 그리고 많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박종진도 떠나고. 네, 많이 사라졌고 또 그분은 하나. 바른정당 입당에서 그렇죠. 뭐 바른정당 입당했죠. 그랬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도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보도가 줄어들었다 이쪽 이야기. 예를 딱 들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했을 때 태극기 집회 쪽 보도는 거의 없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이 기울어졌다, 방송이 기울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 이미 올 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런데 자 방송 장악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여러 부분 일례를 봤을 때 방송 부분이 정말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서 만약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을 장악했더라면 이번 정부는 절대 그렇지 않고 투명함을 유지해줘야 되고 공평함과 공정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라졌다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감장 얘기하다가 좀 밖으로 많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니죠. 지금 예. 국감장 얘기 아니고요. 아니, 막 방송 얘기하세요. 장악. 예, 일단 그냥 다른 막 얘기 해도 계속 해도 돼. 막 해도 돼요. 청취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네. 예. 근데 일단 그 뭐 5.18 얘기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연에서든 듣는 청자들이든 요즘 뭐 시청자들 누구든지 간에 괜히 다 방통에 제소할 수 있고 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다 할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감장으로 가시죠. 예, 민원연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그 다른 패널들 보수 패널들이 다들 좀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들 말고 많이들 네, 안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안 불러요. 안 예, 불러. 예, 네. 실제로 방통위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제소가 들어오고 실제 징계를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차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감장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 국감장이 MBC 박문진 보궐사 2명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거기로 쫙 들어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좀 상식선에서 보궐이사 추천권이 전임 내가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그래도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의 주장 스스로가 조금 민망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주장이신 것 같고 물론 방문지법에 규정이 있죠. 물론 규정이 원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뭐 관례상 우리가 여당 6, 야당 3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예. 관례상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법상에는 그런 관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지요. 법상에는 그냥 없나요? 없습니다. 예, 법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방송통신 네, 예, 인정. 방통위가 그냥 적정한 인사를 선정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여야 추천이라고 하는 것도 좀 없애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서 방통위에게 맡기는 것 이게 이제 법대로 가는 것일 거고 두 번째로 친다고 할 때 그래도 관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자면 여야 6대 3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쭉 관례였던 거죠.
그러면 여와 야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인데 추천위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근데 내가 야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당 몫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인정할 수 없는 아니 억지죠 억지. 근데 뭐 좋은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네 사람이 적폐에 관한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기간을 잘라서 그것을 적폐다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하면 안 되고 적폐가 뭔지를 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할 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과 관련해서 한번 적폐가 뭐냐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자, 집권 세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거 적폐 아닌가요? 그 MB 시절에 있었던 적폐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했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어느 정당이든지 관계없이 바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공영방송 이사진이 뭔가 자기의 코드에 안 맞는다고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하는 것은 적폐다. 이 적폐는 청산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보면은요. 지금 옛날에 박문진 저기 이사가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통위 이사가 있었는데 두 명이 여권에서 박문진 이사가 예전에 두 명이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였는데 임기가 있는데도 그만뒀어요. 그 두 분이 스스로 자기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건가요? 자,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 박문진 이사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나 그 분들이 현 정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또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계된 제가 꼭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제2기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를 지금 하자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렇죠. 거기에는 여당 3명, 야당 6명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에 본인이 야당 시절에 6명이었는데 이 6명 우리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형식 논리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세월호 진상특위 2기에서는 과거에 야권의 목이었던 6명을 지금 여당이 됐는데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방통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꾸로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아닌가요? 답하겠습니다. 지금 저거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 아니 저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세월호 특조위원 6명이 그 야당 성향이다. 틀린 말이에요. 세월호 특조위에는 여야는 추천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예.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가족들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추천한 몫을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 쪽을 추천을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 분들은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 뭐 이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을 안 해서 구성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세월호 특조위는 가족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라 가족 몫이 있었다. 가족 모임, 가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방심위에서 방통위 그 방문진에서 두 분의 이사가 그만둔 게 자의냐 아니면 외압이냐? 그거는 아니 그거 증명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사를 지금요 아니에요. 제가 답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기사 읽어주시고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증거 이야기하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의 2명의 이사가 그만뒀습니다. 누구였었죠? 유의선 이사하고 김모 이사죠. 김원배 이사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분이 그만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나요? 아니 잠깐만 그냥 답을 하세요. 아니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안 썼고요. 그 두 분이 과연 자의로 그만둔 거냐 임기가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 자의냐 타의냐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안 돼요. 지금 이게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어떻게 그만둔지 그렇죠. 설명하시고 제가 지금 하겠다니까요. 설명할게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아니 그래서 그 유의선 김원배 이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 스스로 그만두는 과정에서 틀림없습니까? 지금 틀림없습니다. 지금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올해 파업 중인 내부 구성원들이 그 유희선 김원배 이사에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방송 장악이냐 아니냐는 자의타의 이런 말 쓰시면 곤란하고요. 중요한 건 정권이 압력을 외압을 넣어서 이사가 그만뒀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자, 근데 그런 바가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최민희 의원님 말씀 정리하면 유희선 이사 그만두고 김원배 이사 그만뒀는데 지금 MBC 구성원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건 알 수가 없다. 다만 알 수가 없고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권력이 문재인 정부가 이들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 분명하다. 그건 확실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 정부 세종청사 앞에 세종버스터미널 앞이라고 합니다. MBC 박문진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노조 대전지부 명예 현수막이 연휴 기간 내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언론노조 대전지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요 박문진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게 붙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기사화된 걸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붙어 있고 또 박문진 이사들의 직장과 교회 등 단체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업무 지정을 초래할 정도로 사퇴 압박 내지 협박을 받았다는 말들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본 건데요. 기사에.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의적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또 묘하게 지적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 외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도 임기가 남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여기에만 집중해서. 아니 그래서 그 연관성과 함께 하다면 왜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둘까? 멀쩡한 직장을 그만둘 리가 없잖아요. 바쁜가 보죠. 뭐 다른 일이. 그렇죠. 그렇게 아니, 제가 얘기 끝나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갑자기 줄줄이 사퇴?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의문을 던지고 또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낸 사표가 진짜 스스로인지 아니면 노조의 강압 때문인지는 그건 귀를 기울여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자, 그게 그러니까 노조의 강압 이제 그 두 분의 사퇴 이유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효의 최고위원님의 주장은 자 일단 정부 얘기까지는 안 갔어요. 노조에서 이런 플래카드 들고 구성원과 언론 노조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정권의 외압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관련성이 있는지 봐야지. 추정을 제가 여기서 이제 추정이죠.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추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외압이 번 있을 더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죠. 오픈을 해서 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아니 밝혀라. 그거는 오픈해서 그것이 알고 밝히세요. 싶다는 토요일 날 밤 12시에요. 밝히시고 네, 그것이 제일 알고 중요한 싶다. 건 이겁니다. 지금 파업 중인 MBC, KBS 내부 구성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있다가 김광진 의원 발언하시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두 마디 하셔도 돼요. 오늘 그 방청객 모드야. 아니 많이 하셨어. 처음에. 여기 그 발언을 몰아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오. 되게 확실하시다. 잘하는 그럼요. 사람한테 밀어주기. 그럼요. 예. 팀 플레이를 잘해야죠. 그래야 여당합니다. 근데 오늘 준비해 왔어. 준비해봤어요. 여튼 결국은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할 수 없다라고 그쵸, 하는 이거는 말씀이신 된 거고 거고. 다만 그거 추론할 공감이 조금 생긴 것 뿐이다라고 같아요. 하는 것이고요. 예. 결국 증거로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노조원들이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었던 그 상황과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일 뿐인 것인데 그것으로 이분들이 사퇴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뭐 국회 앞에도 날마다 1인 시위 하시는 제가 분들이 있고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유한국당 우리만 앞에도 있는 게 막 아니에요. 당 해산하라고 사퇴하는 분들이 날마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들었다고 우리가 사퇴하고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알겠습니다. 근거로 말할 자, 수는 없죠. 그 변호사님 잠깐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청취자분들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예, 맞아요. 여당 못한대잖아요. 김광진 의원이. 자 9080님 노조가 정부입니까? 노조는 그 회사의 가족 직원입니다. 자 오명도님 비정상적인 방송 환경을 정상적이고 상식과 원칙에 따른 것이 방송 장악인가요? 정준길 변호사님. 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까 제가 적폐라고 지적한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구도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적폐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럴 걸로 믿고 싶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방문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방통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서둘러 3시간 만에 2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느냐. 정치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을 누가 임명하는 것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쟁점이 있고 정치권에서 아주 극명한 대립이 있는 이거를 그렇게 3시간 만에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있냐.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 점을 지적하니까 그다음에 말을 싹 바꿨죠. 여론의 압력을 받았다.
말한 엄청난 압력이라는 것과 여론 압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말을 바꿨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엄청난 압력이라고 방통위원장이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시간을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무슨 문건이 오픈된 적이 있었죠.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문건의 내용은 광고 듣고 보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럼 다음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서 또 아껴 싸우지 말래. 자, 방통위원장님에 네. 대해서 예, 이효성 위원장이 정말 압박이 많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MBC에서 해직당한 해직 기자들, 해직 방송인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방송 장악 과정에서 막 스케이트장으로 전보받은 PD들 이런 분들의 피해자들의 압박이 심했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공영방송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 뉴스데스크의 신뢰도가 2007년에 14.7%로 2위였는데요. 2016년에 신뢰도가 5위로 떨어지면서 최근 신뢰도가 3%입니다. 이게 피폐해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지금 파업을 하면서까지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2008년 MB는 방송 장악을 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신태섭 이사 강제로 쫓아내고 정현주 사장 강제로 쫓아내고 그리고 MB 방송 특보를 KBS 사장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이게 정권 주도로 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방송 장악이고요. 지금은 그 MB 방송 장악으로 피폐해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나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권이 뭐 노조 보고 싸우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논리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논리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그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의 내용 방송장악 문건 자, 문건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반민주 잠깐만 요거만 듣고요. 5894님 정치하시는 분들 서로 당이 다르다고 의견 싸움하시는데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오늘 많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주 반국민적 언론 적폐의 상징인 MBC KBS 사장 및 이사장 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사장 이사장 퇴진운동 전개 필요성을 언급하고요. 그래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가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벌이는 행사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 적폐 청산운동으로 승화해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설마 했죠. 저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은데 이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보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노조가 나서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고준희 YTN 사장은 사퇴했죠. 그리고 MBC 사장과 KBS 사장은 사퇴하지 않으니까 MBC 사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계속 MBC 사장 사퇴시키라는데 안 하니까 갑자기 결국은 지금처럼 이 두 명을 사퇴시켰는데 2명 사퇴시키는 과정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심지어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교회까지 누가 찾아왔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아니에요. 이게 핵심인데 교회까지 누가 찾아왔습니다. 노조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민주당에서 이런 문건이 나와서 노조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지. 아니 우리 민주당 사람이 안 갔다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아니 제가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양보하시겠어요? 제목을 이제 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매도하시는데 이거를 작성한 분은 이거는 뭐 너무 이게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라 작성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거 작성한 행위는 잘못됐다. 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될 수 있을까? 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방송사 노조는 MB 때 방송 장악으로 독립성을 훼손당해서 9년 동안 거리에서 고생한 분들이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누가 와서 이거 해라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 자기들 생각을 정리를 만들어 본 건데 MBC 구성원들이 이거대로 할 그런 노조 아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저게 뭐 당의 지도부나 뭐 예. 최고위의 결의사항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당청 간의 어떤 합의 문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원 워크숍 할 때 예. 실무 당직 보좌진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이 의원 워크숍의 시기와 그 MBC나 KBS의 파업 시기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면 파업이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파업이 유도되고 뭐 했다라고 하는 것도 시기상 좀 맞지 않는 그건 거죠. 제가 잠깐 또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래서 묘하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나왔던 글과 현실이 비슷할까? 무슨 예언서도 예. 아니고 무슨 신이 예언한 것도 많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게 그리고 정상화라고 생각하기 아니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상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41%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교통방송에는 김어준이 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전술핵 배치에 대한 방송을 들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앞서 패널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조금 우리 당에서 듣기에는 또 이쪽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내용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편파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구나. 정봉주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요. 지금요 두 아니, 분이 제가 얘기하자고. 가지 아니요, 말씀을 가지가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 치는 예를 게 들어 아니고요. 그 패널이 무슨 정치인이라 그래서- 그러면 아니, 이해가 그래서 되는데 제가 SBS 아까- 기자가 와서 말씀했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아까 안 되죠. 나가시는 기자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사실 전달하다 보니까 너무 나간 것 같아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조금 성명을 보완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자, 요 내용으로 오시죠. 한마디만 더 그래서 할게요. 방송 정상화 지지 여론은 60% 70%입니다. 예. 자 원래 하던 말씀으로 다시 41%라고 돌아와서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는 예. 그거예요. 어제 2명 선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그쵸, 것이 그 포인트로 가야 돼. 네, 그것이 변호사님이시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될 권한입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거에 답을 해주세요. 그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네. 그것 그러면- 때문에 지금 네, 국가 파행된 거지 자유한국당 않습니까? 추천. 다시 제가 그러면 흥분들 하지 이렇게 마시고 물어볼게요. 지금 정 변호사님 흥분들 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수 우당탕탕하지만 청취자분들은 정확하게 걸러서 들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깔끔하게 간단하게 예. 자유한국당이 네. 추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시냐? 왜냐하면 이게 프레임을 그러니까 잘못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되게 지엽적인 거고요. 예. 앞에 자녀 임기가 남았던 두 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깜빡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둘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사유하실 갑자기 때 조용히 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짧게 그만두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거나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고요. 예. 방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예.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기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에서의 그건 주장과 이미 한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러지 않아요. 서로 그쪽으로 가면 너무 복잡해져.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예. 적어도 민주당에서 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도 일관된 합리적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똑같은 입장을 취하지 어디서는 이런 입장 어디서는 저런 입장 그래서 최선을 안 아니 된다는 제가 거예요. 말을 알겠습니다. 끊을 수밖에 없는 자, 게 예. 아까 세월호 국조위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추천해서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급하게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5개월에 걸쳐서 한 분 그만두고 또 그만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압에 의해서 그만뒀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사가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가 2명이 그만두시면 2명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 2명은 누가 채우냐? 방통위가 채웁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의논해서 2명을 선정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거를 그 자유한국당이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법대로 다 하게 되면 방통위 구조가 여야 3대2 비율입니다. 방통위가. 방통위가 여당 3명 추천, 네, 야당 2명 추천. 2명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의결로 하게 되면 여당 의원이 9명 하게 여당 추천이 9명이 될 수도 있는 여당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불리합니다.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애초에 이 방송법 논의를 하면서 왜 9명인데 6대3으로 했냐. 그거는 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본적인 방송법의 정신과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이거 만든 법안이에요.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구성원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것이 보이콧까지 할 사안이냐 주제 넘어갑니다. 구성원들은 MBC 구성원들, KBS 구성원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거나 뭐 파업을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좀 정상화돼야지만이 이후의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 두 명이 사표를 하고 지금 새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예. 각 구성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러면 노조에서 그렇게 예. 누군가에게 정말로 계속 가서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만약에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그럼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이걸 네. 그러면 저는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왜 문제라고 네, 근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지금 지적하고 싶은 되게 게 위험스러운 예. 진짜 네, 그건 그쪽이 위험한 거. 위험하신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집회 사회에서- 결사의 자유가 있는 맞아요. 거고 자기 태극기 의사를 집회도 표현할 수 하잖아요, 있는 계속. 자유가 그러면-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 하시는 교회까지 분들 찾아오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러면 안 번양 되지. 지금도 봉화에 그렇잖아요. 가서 앞에서 막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되고 노조가 합법적으로 노조가 이렇게 이사들에게 의사표명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건 안 되고 이거는 저는 다 보장돼야 혹시 된다고 종교가 생각해요.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요일 날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본인이 거기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사 사퇴하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정당한 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박까지 아니, 갈 수 있는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막 잠깐만 얘기 가족들에 좀 아니, 관해서도 잠깐만요. 이런저런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제 가족들에 불안해하는 대해서 어떻게 아니, 신문 했습니까? 언론 지금 보도 자꾸 기사를 있지도 않은 보세요. 거를 이 언론-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언론 됩니다. 기사를 언론 보십시오. 기사에 가족들에게 협박했다는 기사는 하나도 가족들이 없어요.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있죠. 아유 그런 제가 좀 식으로 이따 보내드릴게요. 따지면은요. 우리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두 분이 그만둔 거를 마치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그만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분들이 사퇴하면서 아니, 사퇴하는데 의사를 표명할 아니요, 때 그분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퇴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언론사에. 비슷한 말씀을 안 했습니다. 왜 한 분은 없는 말을 건강상의 이유로 하십니까? 사퇴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니에요, 한 아니에요. 분은 아닙니다. 관련자들이 확인해 보시죠. 노조원이나 이 확인해 보시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피폐해지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퇴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제가 않습니까? 건강상의 이유 제가 한 분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무슨 나가세요, 얘기냐면 근데? 못 가요. 죄송해요. 근데요. 그 두 분께서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사퇴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두 분은 지금 김광진 의원 말대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퇴하신 것에 누가 영향을 줬느냐를 얘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가가 정부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가 노조일 때 혹은 친구일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권력 치지 마세요. 네. 자꾸 들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압력을 넣어서 두 이사를 사퇴하게 했을 때 그게 방송 장악이고 예. 예를 들면 노조가 사퇴를 하라고 요구해서 그게 압력이 돼서 사퇴했다. 그걸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게 예. 어디 있습니까? 노조가 정부입니까? 아니 최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노조가 진짜 하는 건지 아까 나왔던 문건대로 정부가 연관된 건지 우리는 알고 그리고 싶다는 또 거예요. 아까 또 살짝 바꾸시네. 아니, 아까 살짝 그 문건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 그 문건이 그거는 아니라는 민주당의 것도. 실무자의 문건이지. 실무자의 정부의 문건이 왜 문건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맞춰요. 아니 근데 그대로 저는 가고 가치 있잖아, 중립적으로 지금. 살짝 끼어들면 제가 전략 사이드에 정치하면서 수십 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략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문건을 그런 만드는데 문건은 다종다기하게 나와요. 근데 그래, 제가 그걸 그럼 변호할 이 얘기만 할게요. 변호하려는 자,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사건이 진행해서 지금 뭐 두 사건? 명이 아니 이 진행 상황에서 두 명이 뭐 어떻게 되네 이거는 예.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과정인데. 그거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아니, 결론은 하셨잖아요. 결론은 뭐냐? 자, 국간 파행.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불신임이 상정됐는데 불신임이 처리될 것이냐. 그다음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처리될 것이냐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이 사건의 시작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 여권이나 또는 그 노조가 보기에 그나마 남아있는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MBC와 KBS가 그나마 공영방송을 했거든요. 예. 두 개가 눈에 가시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C에 있는 김장겸 존중해 주세요. 웃지 마세요. 김장겸 사장을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해임을 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박문진을 움직여야 되는데 박문진은 또 고영주 이사장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추정한다. 이사장을 바꿔서 이사를
이걸 2명을 바꿔서 2명이 꼭 본인들은 사퇴 의사가 없었는데 결국은 사퇴를 하는 상황이 돼서 2명을 넣어서 아이고, 되는데 변호사님.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예. 지금 자꾸 뭐 예,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마지막 가지고, 결론 예. 정부가 민주당이 관여하느냐 안 했냐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불신임안은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도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민주당과 현 정부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그 자,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과 이게 객관적으로 방송 장악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 드리고. 예, 그리고 저는 그 문건 만든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파업하고 있는 노조 종사자들 내부 구성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유한국당도 이사 구성에서 손 떼고 정부도 민주당도 박문진 이사 구성에서 손 떼라. 이게 가장 강력한 자기들의 요구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겠다. 구성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방통위가 이사 임명해라. 그리고 사장 임명에도 정치권 다 손 떼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아니, 자 이제 2대 네. 운동장이 기울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저도 그 이러다 다시 말에 진짜. 예. 정말 공감해요. 예. 그 법대로 해라. 그리고 그게 손대라.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에서 왜 이런 우려가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예. 10월 17일 날 이제 오전 최민희 의원 없으니까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할 거예요. 10월 17일 날 오전 11시 20분에 무슨 재판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MBC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기억나시죠? 예. 그 재판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 재판의 연장에서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 근데. 저한테 그건 묻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물어본 거야. 예. 진행 중인 재판 얘기는 우리가 예. 하게 되는 거 그거 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연달아 탁탁탁 문제가 생기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믿고 보는 MBC가 지금 방송 장악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고영주 이사장과 그리고 MBC 사장에 대해서 없애기 위해서 해임시키기 위해서 박문진을 갖다가 장악하는 거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사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임기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 합리적인 추측해보자고요. 예. 갑자기 그만뒀다. 그분 두 분이 여당 추천위원이시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여당 당시에 추천, 여당. 예, 예. 자유한국당 추천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입장을 좀 내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외압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냥 본인 당사자들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로 나는 일신상의 이유로 무섭대요. 사망했다라고 그 사퇴했다라고 한 건데 예. 그분들은 하지도 않는 말이고 입장표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소개해드릴게요. 되죠. 김광진 의원 센데. TV조선에 네. TV조선에 2017년 10월 18일 날 나온 2017년 10월 18일 날. 오후 10일 전이네요. 네, 9시 18분에 자 박문진 김원배 이사 사이 외부 압박 심의 고통. 예. 뉴스 TV 기사예요. 조선이요? 네, 뉴스 뉴스 기사예요. 기사예요. 다 맞는 건가요? 뭐 그 뉴스 말씀하신- 기사는 무슨 코멘트에 근거한 겁니까? 여기 그대로 보세요. 네. 한번. 지금 있는 거 기사 아니 그대로예요. 뭐 저기 뭐야 자꾸 그 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 김원배 아니, 이사가 그러니까 사임하면서 여쭤보세요. TV조선 그분이 기자에게 보시면 그렇게 안 돼요. 말했어요? 김원배 아니면 이사가- 기자의 추측입니까? 아니 김원배 이사가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보세요. 김 이사는 동료 이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MBC 노조 등에서 받은 사퇴 압박 때문에 노조 등에서? 가족들까지 고통스러워 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전해집니다. 정확해 주세요. 예. 노조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송 장악입니까? 다시 좀 예.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아니 그 답을 좀 해주세요. 왜 저희가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안 알겠습니다. 해주십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노조가 했다고 우리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용 이제 다 사람들이 끝났습니다. 누가 그 말을 각 분 믿겠어요. 돌아가시면서 30초씩 정리 발언.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초 정확하게 의원님 지켜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저희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진짜 협박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면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거 손 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한 방송, 공정한 방송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켜주셨어. 30초.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불신임한 처리와 MBC 김장겸 이사장 해임한 처리로 나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야 이거 노조가 한 거지 우리 정부랑 우리 당이랑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웬일에 10초 빼줬어. 김광진 의원님. 혼자서도 잘한다. 김광진. 예, 이번 두 분의 보궐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관여조차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를 하는 행위, 뭐 촛불 집회를 하든 노조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오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뭐 지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벗어나시는 것이 옳겠다. 그분들은 각자 자유의사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정부의 개입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미리 가셨고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시 끝났어요 이제. 고맙습니다. 예, 자, 경론을 벌였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판단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자, 저는 클리프 리차드 We Don't Talk Anymore.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이 다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면서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갑니다.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경윤 SBS 펀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어요. 이 비정치회담이 좋은 코너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로 접근하면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정치로 접근하다 보는데 정치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럴 때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기 주권에 심오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뭔가 좀 재미있고 우리가 흥미있어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안에도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다. 다 있죠. 예를 들어 나훈아. 네. 그 얘기하는데 전혀 비정치적인 것 같잖아요. 그거 정치에 다 있어요.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제가 했지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나훈아는 왜 그렇게 도망 다니죠? 언론과 스타일 어떤 그런 정치 관계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역학관계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훈아를 둘러싸고 있는 무슨 협박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럼 연예인들이 어떤 뭐 정치적 입장 표명하는 게 약간의 사회적 협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눈치를 못 채가지고. 아니 연예인들이 막 정치적 입장 표명하는데 자유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동원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죠. 어머. 동원되는 경우 있잖아요. 당 행사에. 나훈아 씨도 그렇게는 아닌데 연예인들과 정치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알아야죠. 지금 너무 지금 다른 동네로 머나먼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늘 아래 그거 누구 노래죠? 나훈아 씨 그런가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기리훈 가시죠.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미국, 헐리우드, 성추문 파문, 국내는 과연? 미국은 낚시고. 낚시라기보다는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쪽 국내는 일단은 그럼요. 미국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뭐냐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여기서 한 2주 전쯤에 말씀하셨어요. 소개를 하셨던 거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국 영화 제작자인데 엄청난 성추행을 지금까지 벌려왔다. 그리고 또 영화도 개념 영화를 만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소규모 개념 영화, 아카데미상, 싹쓸이, 독립 영화 이런 거 하셨던 분이고 설국열차 배급했던 분이고 맞아, 기억나네. 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성범죄자라고 알려져서 충격을 줬는데 또 밝혀진 것이 제임스 토백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도 쓰고 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고 73세예요? 굉장히 연로한. 청춘하기에는 이제 좀 그런데 그 나이의 구애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자의 경우에는. 근데 일단은 또 다른 사례가 있지만 이 사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제임스 토백 10년 정도 한 10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면서 고소를 당했는데 10년 동안 30여 명, 1년 평균 3명씩.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사실은 나도 당했다.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2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태고 이런 것이 헐리우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동안 암묵적으로 모두 알면서 쉬쉬해왔던 모두가 공범만이냐. 우리나라 여성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미남 스타들, 뭐 지석인 감독들도 다 이런 것들에 동참하거나 혹은 숨겨왔던 암묵적인 동조자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헐리우드가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이렇게 폭로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했다.
메간 폭스 같은 왜냐면 경우는요. 이게 갑과 을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감독은 캐스팅하기 위해서 캐스팅을 명분으로 네. 주연을 명분으로 이렇게 누구나 상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강경영 기자가 지금 핸드폰 보는 건 취재 내용을 보는 겁니다. 제가 다 적어왔는데 예. 핸드폰에 적어와가지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관계 없어요. 보는 라디오로 보는 분들이 방송 중에 핸드폰 보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올라오나 봐. 근데 취재 내용이니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그 카우치 캐스팅이란 말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어요. 카우치가 뭔지 영어 선생님처럼. 그렇죠. 소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배우에게는 어떤 그런 잠자리나 어떤 그런 그런 상납 그런 목적으로 해서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용어가 바로 카우치 캐스팅이란 말이고요. 메간 폭스라고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이렇게 육감적이고 이런 여신처럼 나왔던 배우가 있어요. 예. 메간 폭스가 했던 말이 우리 여배우들은 외부에서 보기에 이 매춘부들과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게 치고 나왔네요. 본인이 섹시 심벌로 불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할리우드는 이 매춘부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서 그러니까 영화 자본가들의 보면 그런 매춘부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곳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여배우들이 을의 관계에 있고 특히나 영화 제작사에 의해서 이런 압력도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신랄하게 누구나 들어도 극명하게 핵심까지 쫙 투더코 뼛속까지 쫙 들어. 그거 기억나시죠? 네. MB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다. 이상득 형의 얘기. 그래서 뼛속까지를 영어로 하면 투더코. 이렇게 정치와 문화가 슬쩍슬쩍 만나주는 거예요. 뻔뻔 잉글리시 같은 느낌으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 뿌리 깊은 문제인 것 같은 게 옛날에 미국의 대표적인 아역 스타 중에 주디 갈란드.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 오즈의 마법사 거기에서 도로시로 나왔던 주디 갈란드가 미성년자였을 때 숱하게 수도 없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주디 갈란드. 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클레오파트라 주연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역할을 맡기 전에 다른 여배우가 내정이 돼 있다가 자기가 성상납 요구를 받고 거절했더니 배우에게서 잘렸다. 이렇게 폭로를 했을 정도로. 그럼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nobody knows. 어쨌든 그 전에 여배우는 자기가 그렇게 잘렸다라고 폭로를 했고.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요. 과거는. 네, 근데 요즘까지도 그 헐리우드의 악습이 그대로. 근데 무슨 맷 데이먼, 벤 애플릭. 우리나라 세계적인 배우들. 우리나라 여성 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그러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도 그동안 쉬쉬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헐리우드에서 지금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나도 당했습니다. 미투. 그럼 미투 다음에 미쓰리, 미포 이렇게 되는. 네,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투 캠페인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너도 나도 여기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표명을 하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힘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는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했는데 그러면 그는 이렇게 자성을 하는 그런 얘기도 제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이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투 캠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너도 나도 나도 당했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여배우가 나왔냐면 아버지 부시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아버지 옛날 그 90년대 말에 미국 대통령을 했던 그분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여배우한테 성적인 농담을 건네고 몸을 더듬었다라고 하는 폭로가 지금 나왔는데 그 자리에 옆에는 아버지 부시의 여사 그 영부인도 같이 있었다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아까 유럽에서 확산되는 게 그 힘도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도우. 나는 당했는데 그러면 그는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최근에는 자성하는 남성들이 SNS에서 I did that 해서 내가 그랬다. 네,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해외인 이런데 과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럽에서 영화 하는 걸 좀 설명해 줘야 되네. 힘 though 하게 되면 though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네. 아니 봉 선생님. 그런데 걔도 그랬어. 라고 우리가 툭 던지는 말이거든요. 걔도 그랬어. 할 때 도는 거의 의미 없이 들어가는 표현이거든요. 그도 그랬다. 그런데 그는 그도 그랬다.
이런 뉘앙스가 딱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 커너테이션. 네. 쪽집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 국내 영화계는 글쎄요. 국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좀 실제 사례 제가 모두가 취재한 알고 얘기 있는 아니요. 제가 실제 취재한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기서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정치쇼 청취자들만 들은 거니까 외부 절대로 아무 데 가서도 얘기하셔야 돼요.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소문 내셔야죠. 아니 내지 마세요. 저희끼리만 알아요. 정치쇼에서 들었다. 네. 제가 아는 한 남자 배우 얘기예요. 그 남자 배우는요 유부남이고요. 애들도 있고요. 굉장히 건실하고 정말 생계형 배우예요. 많은 작품에 출연했고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성실하고 특히나 이런 아주 뭐 개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소신도 굉장히 있는 배우인데 그 배우랑 이제 저희가 이제 치킨에 맥주를 두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인 시절이었대요. 이제 본인이 그 또래 배우들 중에서 좀 이제 굉장히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니까 많이 이렇게 그 러브콜이 왔는데 한 번은 한 이 방송계의 거물이 본인에게 이제 술집으로 와라 해서 자기가 여자의 남자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한 게 남자 배우입니다. 예. 근데 그 남자 배우분이 이 방송계의 거물이 술을 좀 취하더니 본인은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요? 동성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게 너무 충격이 커서 그게 지금 이제 벌써 이제 10여 년이 지난 옛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손을 떱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방송 거물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캐스팅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이렇게 좀 심하게 성추행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걸 거부하고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로 캐스팅이 뚝 끊겨서 본인은 이제 굉장히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검색 순위 막 오는데 그분은 검색 순위 올리지 마세요. 청취자분 저희끼리만 합시다. 걸그룹 출신이었던 여자 연예인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자, 우리 청취자분들 추정 가능하죠? 지금부터 아니요. 네티즌 수사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2차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러냐. 잠시 쉬어 가셔도 되고요. 잠시 쉬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쉬세요. 그냥 듣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Once upon a time happening. 그러니까 한 그 여성 연예인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자기가 직접 취재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요. 남이 취재한 거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일단 중간에 도매상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10대 시절에 처음으로 어느 기획사에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자기를 으슥한 곳으로 첫날 처음 오디션 보는 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네가 이런 것을 견뎌야만 너는 연예인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너는 지금 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걸 요구하면서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 나왔는데 그게 그 기획사 대표는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게 굉장히 큰 회사였고 맞아요. 소속된 사람도 많았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전 알죠. 근데 이제 그 여자 연예인이 자기는 그때 어려서 이게 어마어마한 큰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예계 생활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더라. 일상이더라. 네. 다른 내 후배들도 그런 것을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당했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연예인이 일부러 더 빨리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도 있더라. 비일비재하더라. 이런 것을 고백을 한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이게 시련도 아니고 굉장히 큰 좌절 같은 거잖아요. 저는 정확히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최근에 취재하는 게 있는데요. 한 배우가 요즘에 아주 독하게 취재해요. 네, 저는 아주 독하게 갑니다. 네, 그 최근에 연습생 100만 명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연예계 꿈을 가지고 이 언저리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배우죠. 연기 경력이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굉장히 소자본의 19금 영화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갑자기 들어온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19금 영화에. 19금 영화였어요. 비디오용. 네. 그래서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서 근데 시나리오도 있고 대본도 있고 대사도 있고 연기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은 어렵게 결정을 한 건데 딱 들어와서 일단 의자에 앉아봐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이제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간을 좀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연예인 이걸 견디나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나 안 따르냐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순진하게 따라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해보라 그러면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왜 웃으세요? 예쁘장한 여성 기자 입에서 나오는 게 약간 건달투. 하는 대로 따라온다 이거죠. 말 잘 듣는다 이거죠. 네, 아직.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돼서 영화 촬영까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정말 신랄하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취재 중이에요 지금? 취재 중이고요.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인데 제가 이걸 쓰지 않는 이유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아직 밝히진 않고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가 손을 더더더더더 떨릴 정도로 굉장히 아니 그러면 이게 관행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연예계 문학의 적폐 아니에요? 그렇죠. 적폐죠. 그럼 우리나라도 헐리우드처럼 미투 캠페인 이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다. I did do that. I did do that? 예. 나도 강조인가요? did와 do 약간 강조죠. 그렇죠. 동사가 두 번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미투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영어는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여성이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렇죠. 뭐 물질적 생명체로의 목숨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생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걸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재현 씨가 그래서 결국 목숨을 걸었던 거고. 방송 듣는 분들 그리고 이런 거에 혹시라도 관계되어 있는 분들 이제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익명이라도 양심 고백하면서 이런 일 좀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윗물이 맑아야 되는 건데 맨 위에서부터 최고 권력자부터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그만 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의뢰의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1970년대부터 맨 위에 있는 권력자부터 뭐 허리 아래 이런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안가에서 가수들 불러다가 뭐 궁정 X동 막 이런 데서 노래 부르다가 결국 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악습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어제가 38년째 된 날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네. 자, 두 번째 주제 강경 기자님. 네. 문화계의 여성 혐의 논란. 네 그렇습니다. 뭐죠? 최근에 어떤 문화계에서 감지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여혐 논란입니다. 여성 혐의. 여성 혐오. 여성 혐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영화도 있고 가요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 전반에서 이 여혐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최근에 이제 여성도 여배우라는 말을 부르지 말고 배우라고 하자. 이런 논란 이런 얘기도 찬성해요. 있고요. 네. 배우.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뭐 유의미한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너무나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좀 여혐 프레임에 좀 갇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시각 갖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타블로 씨가 최근에 음원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를 하는 게 이제 타블로 씨가 소속된 에픽하이의 그 노래들인데요. 그 중에서 그 최근에 No Thank You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뭐 마덜로 시작하는 영어 욕이 있는데 그거를 써도 이제는 혐의라고 하는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 여혐 논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틀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런 비판한 거예요 여혐에 대해서.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에픽하이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건 그냥 세태를 풍자하고 뭐 자아를 찾아내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구 하나하나를 보면은 여성 혐오적 발언이 있다. 없다? 아니요. 요 노래에서는 그 단어, 요 문장 하나가 요 내용이었고요. 근데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여기 피처링을 했던 이 송민호 씨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예전에 한 오디션 경연 프로 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혐 논란 때문에 그 여혐 가사를 썼다는 이유로 방심위에서 그때 당시에 그 프로그램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고요. 또 영화 VIP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나 불편해서 보다가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이게 수위가 굉장히 세고 그 중심에 약간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이코패스 영화를 다루는데 피해자가 다 일관되게 여성이에요. 안 보셨어요 영화? 저는 그 영화는 안 봤습니다. 영화를 안 보고 어떻게 문학에 기자를 하죠? VIP는 안 봤어요. 왜냐면 VIP는 쫙 이미 평이 나왔고 너무 불쾌하다. 그게 보기 힘들다 이런 평이 있었고 그럼 또 우린 봐야 되잖아요. 궁금하잖아. 그렇죠.
우리 집사람 눈 가리고 내용을 아예 기억 못해. 못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VIP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여혐 논란에 휘말렸던 영화였습니다. 이 통화했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게 기대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하는 말이 이 영화계에서 여혐 논란에, 그러니까 여혐인지 아닌지는 뭐 대중이 판단하겠지만 여혐 논란에 휘말리기만 해도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를 얻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범죄도시 아시죠? 영화 보셨어요? 봤죠. 거기에 보면은 그 다방 아가씨가 나와요. 장첸 아시죠? 장첸. 극중 인물 윤계상 씨가 맡은 장첸이라는 인물이 다방에 가서 그 여성이 이렇게 뭐 차도 따라주면은 니 오늘 뭐 문 닫았나? 뭐 아니 이거 경성 사투리죠. 아무튼 연변 사투리로 이렇게 하는 그 다방 아가씨가 나오는데 조금 더 그 사람의 비중이 높고. 내오는 뭔 일 하나? 아닌데. 뭐 이제 나도 이제 못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했는데 경상도에 뭐 매몰됐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비하되는 아니요 그 여성 폭력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었는데 막판에 여혐이 혹시라도 휘말릴까봐 다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화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대목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대목조차도.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게 아까 에픽하이 뭐 송민호 씨 이런 얘기 했는데 힙합, 랩 이쪽 계열에서 여성에 대해서 막말하는 걸 굉장히 멋있는 행위.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주하다 보니까 브로라는 가수가 여성 혐오를 아예 그 주제로 노래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음원 차트 1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리고 한 성인 잡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성의 사체를 유기하는 것이 그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명백한 화보를 메인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화보 그 잡지사 측에서도 이거 표현의 자유다. 뭐가 문제냐라고 제기를 했었고 우리나라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제재할 정도가 아닌데 표현의 자유인데 이러다가 해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화보가 트렁크 펴놓고 거기 손 놓고 뒤에 있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문제구나.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때서야 이거 막 사진을 없앤다 어쩐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성 혐오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약하다. 경각심이 너무 약하다. 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정작용이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비정치회담 끝났어요 근데? 끝났습니까? 두 분 강경윤 기자님,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한 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 아무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자, 내일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에서 오신 분이라 누가 뭐 이거 하라 그래서 하실 분이 아니라 그냥 소신껏 잘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당은 비상의총을 열었고요. 국감을 전면 보이코트 한 상황입니다. 방송 장악이다. 주장이 큰 거. 제가 할까요? 그런데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저는 딱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한 달 반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18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관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야기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저를 방심위에 제소를 했대요. 5.18? 5.18. 광주 민주화. 네네. 제가 그 멘트 중에 유공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문제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는지 확인하자고. 근데 그것도 아주 짧게 멘트가 지나갔었어요. 방송 중에. 다른 부분도 아니고 5.18 전면 재조사가 아니고 유공자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가 무슨 그게 있는지 한번 공개해달라라고 제가 멘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멘트가 저는 걸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게 문제될 만한. 근데 그걸 진짜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연에서 그 부분을 방심위에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기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기사로 봤어요. 기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최 의원님 만날 때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계속 잊어먹고 있었는데 잘 까먹으셨어요. 민원연의 활동과 제가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제소할 내용일까도 궁금했고 그래서 방송 장악이다. 아니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최 의원님 멘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보고 내용 없어요 하니까 그거 유튜브에 다 최 의원 유 위원에게 내용 없다고 팩트 공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할 때 진짜 언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면서 유튜브에서 여기 5분 중에 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냥 하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쪽의 패널들이 계속해서 잘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우파 쪽에 나오던 많이 출연하던 패널들 사라졌다 얘기도 나오고요. 어허. 그리고 많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박종진도 떠나고. 네, 많이 사라졌고 또 그분은 하나. 바른정당 입당에서. 그렇죠. 뭐 바른정당 입당했죠. 그랬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도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보도가 줄어들었다 이쪽 이야기. 예를 딱 들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했을 때 태극기 집회 쪽 보도는 거의 없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이 기울어졌다, 방송이 기울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 이미 올 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런데 자 방송 장악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여러 부분 일례를 봤을 때 방송 부분이 정말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서 만약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을 장악했더라면 이번 정부는 절대 그렇지 않고 투명함을 유지해줘야 되고 공평함과 공정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라졌다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감장 얘기하다가 좀 밖으로 많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아니죠. 지금 예. 국감장 얘기 아니고요. 아니, 막 방송 얘기하세요. 장악. 예, 일단 그냥 다른 막 얘기를 해도 계속해도 돼. 막 해도 청취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네. 예. 근데 일단 그 뭐 5.18 얘기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연에서든 듣는 청자들이든 요즘 뭐 시청자들 누구든지 간에 괜히 다 방통에 제소할 수 있고 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다 할 수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감장으로 가시죠. 예, 민원연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그 다른 패널들 보수 패널들이 다들 좀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들 말고 많이들 네, 안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안 불러요. 안 예, 불러. 예, 네. 실제로 방통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제소가 들어오고 실제 징계를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차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감장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 국감장이 MBC 박문진 보궐이사 2명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거기로 쫙 들어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좀 상식선에서 보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그렇죠. 이게 이제 통합파의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통합의 명분은 충분히 하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최소 6명 최대 9명이고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이른바 자강파들이 최소 5명. 그 자강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승민, 이혜훈, 김세현, 하태경, 지상욱. 요 5명. 5분은 확고해요. 그거 갖고는 저 통합 못한다. 유승민, 이혜훈, 하태경, 우리 하태. 유명한 하태. 하태경, 지상욱. 김세연. 요 5명은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세현은 부산 의원이죠. 네, 예. 젊은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도 통합하러 갔네요. 그렇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 1부 끝내고 저희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자, 여의도 UFC.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해병대 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해병대 2기 의원. 갑자기 해병대 하시니까 무슨 지금 뜻인지 당황했어요. 몰라서.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다. 모르겠어요. 한 번 그래서 의원은 영원한 해병대 의원이다. 의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민희 전 의원 그러면 자, 말하지 말라고. 그럼 인사 안 해요. 전 하면 안 돼. 그럼 어른땡. 자, 유효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자리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해병대 이해했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예, 반갑습니다. 예. 현역 출신입니다. 아, 현역이요? 네. 군인? 예, 병장 출신.
바로 딱지기. 자 오늘 원래 네 분께는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나오셨고 오늘 또 다른 의원들이 일정이 잡혔었는데 국회가 와장창 되면서 일정이 깨져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셨는데. 아 대타예요? 아 대타 아닙니다. 저희 바쁜데. 예, 근데 또 흔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 말씀은 그러면 왜냐면 출연료를 조금 더. 그러죠 뭐 출연료 같은 저는 경우는 최민희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예. 아 저는 오늘- 커피도 사주는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안 사주더라고요. 사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비봉주. 자 오늘 지난주에 아주 핫하게 붙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요. 어머나. 그럼 왜냐면- 오늘은 좀 점잖게 할게요. 왜냐하면 악플도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 악플이 악플도 지난번에 100원이니까. 아니 악플은 짧은 문자. 아니 악플은 짧은 문자로. 에이씨.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난번에 교통방송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거 돈 많이 안 들어와요. 올해 한 2,000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자 보는 라디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방송 중입니다. 언제냐고요? Right now.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중입니다. SBS 라디오 중에 유일하게 페북 라이브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BS 정봉주의 정치쇼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 아하. 시사전망대도 보이는 라디오 해요. 그래요? 네.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예. 그것도 해요? 오, 시사전망대? SBS에 SBS. 또 어느 게 더 출연료 많을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작비에서 쪼개 쓰는 거니까. 패널을 귀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방송. 언제로 넘어가나요? 자, 류복자님 정치 모론 제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 만땅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공영방송 정상화인가 공영방송 장악인가.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국감장에서. 사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전 조금 많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전문 분야. 네. 최민희 의원님. 어제 국감장에서 MBC 박문진 이사 2명의 선임과 두고. 관련하여 어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국감이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우택 대표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 장악 따따따따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정말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현 대체하시다가 정권의 꼭두각시냐 이런 표현을 썼죠. 그거 왜 안 용기 하세요? 있다. 저는 전혀 동의도 안 하고 또 이효성 위원장을 잘 압니다. 예. 어떤 분인지. 그리고 워낙 신념이 강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연구해 없이 그냥 무조건 전략 핵인 거예요. 공격이 본토 공격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ICBM이라는 게 미 본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은 전략 핵으로 보는 것이고 한반도 남한에다가 재배치를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미국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 핵으로 보는 거예요. 대충 지금 그 숫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거리 5,500km 정도로 전술 핵과 전략 핵을 나눈다고 군사적으로는 얘기를 좀 하나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떨어진 건 전략 핵이에요, 전술 핵이에요. 비행기에 실어 날려서 투하를 한 점으로 보면은 전술 핵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규모로만 놓고 보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렸잖아요. 네. 전략 핵인 거고. 그렇게 근데 되는 이동 거죠. 수단을 갖고 얘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핵배낭, 핵어뢰, 핵지뢰, 예, 핵기뢰. 핵기뢰, 그렇죠. 핵기뢰까지.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이동 가능한. 네. 그래서 전략 핵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이동 발사체로 쓰는 것. 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른바 전술핵. 전술 핵의 규모가 350킬로톤 정도라고 지금 군사적으로는 우리 국방부는 보고 있어서 예. 위력으로만 놓고 보면 전략 핵 전술핵 구별이 무의미해요. 더군다나 한반도처럼 이렇게 작은 데서는 전술핵은 조그만 거고 전략핵은 큰 거다라는 개념은 그거는 우리가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자, 어찌 됐든 그러면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이 보수 야당의 논리는 매우 심플합니다.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비대칭이 돼 있으니 미군이 가지고 있는 철수했던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야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왜 한미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첫째는 미군의 주장은 왜 우리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한반도에 전술핵을 갖다 놔야만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핵우산. 예, 핵우산 이른바 확장 억제력.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 자산은 2시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아하. 그리고 미국 측 설명인가요? 예, 미국의 주장인 거예요. 미국의 행정부의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두려워하지 마라. 미군의 핵 우산 정책과 확장 억제력이 한미 동맹의 근간이기 때문에 전술핵 자꾸 재배치를 요구를 하는 거는 한미 동맹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 우리를 믿어달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은 지금 반대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반대를 하냐 하면은 이른바 비핵화라는 선언이 있잖아요. NPT.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 핵과 핵을 맞서고 있어야 핵 폐기를 너도 포기해라 나도 포기할게 이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보수 야당의 논리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논리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절대 포기 안 한다 북한이. 앞으로도 영구히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이 포기하려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예. 우리의 불안감은 미군의 전략 자산을 믿자. 믿고 가자.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의 핵심이 네.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NPT라고 하는 협정 아래서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핵 자산 무기로 핵 우산을 쳐주고 있으니 네. 굳이 한반도가 핵무장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건 조금 다르죠. NPT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NPT를 탈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NPT라는 건 한국 정부가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못 믿겠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NPT를 탈퇴를 하는 거지만 예. 기본적으로 전술핵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파 협정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NPT에 탈퇴를 필요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NPT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두 번째 문제가 전술핵 이른바 이제 B-61이라고 하는 그 전술핵이라는 게 기록을 쭉 봤더니 70년대에는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예. 한 500기까지.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이른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미세먼지 나쁨. 윤송이 NC소프트 사장 부친이 살해됐죠. 주차 문제 시비가 발단이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요? 자, 유석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어제 38주년인가요? 박정희 추도식에서 쫓겨났다. 한국당 국감 보이콧 3일 남았죠.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없습니다. 자, 첫 곡 트레인 헤이 소울 시스 듣고 넘어갑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프라이데이. It's Friday. Thank God it's Friday. TGI Friday. 그렇죠? 자, 미국에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자, 오늘 함께할 분 원포인트 뉴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원일 뉴스 고. 예, 즐거운 주말 돌아왔는데 하늘이 뿌예요. 예, 미세먼지 때문에. 예, 미세먼지가 또 올라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국이 난방을 시작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왜냐하면 겨울에는 각오해야 돼요. 중국이 이제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고고도에서는 편서풍향이 있어서 항상
이쪽 동쪽으로 바람 부는 거 아니에요? 지구의 이 자전의 방향 때문에 편서풍은 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국의 미세먼지를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갖고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좀 태풍이 아직 좀 몇 개 남아 있어서 태풍이 밀어버리는데 태풍이 밀어버리면 좀 우리 하늘이 좀 맑아졌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잠잠해져서 편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일로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고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전술핵 재배치 다음 주가 다다음 주죠. 그러네요. 예, 다다음 주에 주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11월 7일, 8일, 1박 2일.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날짜를 자꾸 헷갈려요. 그 전술핵 재배치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논리가 아주 심플해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으니 핵에는 핵으로 맞춰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하니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라고 지금 뭐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론으로 지금 가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한미 당국자 간에는 전술핵 재배치는 지금 안 하기로 지금 이미 결론이 난 내용이라 그래요.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됐다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술핵하고 전략핵하고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버벅대시다가 좀 많이 막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국감장에서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전략핵하고 전술핵도 구별 못하냐고 이제 막 호통을 막 치는 걸 보고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찾아봤더니 전략핵은 멀리 가고 위력이 크고 대도시를 공격하는 없앨 수 있는 규모가 큰 핵이고 전술핵은 사거리가 짧고 조그만 거고 위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들이 돼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설명된 것들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 뭐 멀다, 짧다, 크다, 작다 그런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국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게 옛날식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의미한 거래요. 왜냐하면 전략핵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절에 적의 본토를 공격하는 게 전략핵. 그다음에 갖고 가가지고서는 국지적으로 공격하는 게 전술핵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거리가 짧고 적겠죠. 근데 지금은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 핵은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는 지금 적대 관계잖아요. 뭐 북한에서 우리 뭐 사거리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우리한테는 전술핵이냐 전략핵이냐 개념 있었던 기록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한반도에. 그게 쭉 줄어가지고 85년도에는 150기로 줄었다가요. 그때 당시도 전 세계 한 3,000기 뭐 이 정도 많았어요. 이 정도 기본적으로 얘기했었죠. 전술핵을 미군이 한반도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군이 글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가 불안하니까 그 이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전술핵이거든요. 쭉쭉쭉쭉 줄다가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 선언하면서 이게 딱 철수할 때는 100여 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천문학적인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띠익하니 그냥 저 사드처럼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핵무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다음에 지하 벙커 파야죠. 그다음에 그거 관리해야죠. 이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미군의 주장은 이건 겁니다. 자, 3대 전략 폭격기 B1B 랜서라고 하는 거 있죠. B2, B52 이게 오키나와하고 괌에서 뜨면 딱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오니 이게 사실상의 전략 핵무기다. 2시간이면 오니까 된다. 그다음에 2대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F-22하고 F-35. 이거는 지금 3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자, 그럼 이것만 해도 충분히 억제력을 갖고 있으니 북한이 함부로 핵무기 가지고 장난 못 칠 거다. 한미 동맹을 믿어라.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당국의 지금 주장인 거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는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이득이 많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 야당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지 이게 협상이 앞으로 될 거다라는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답은 현재로서는 없죠. 뭐 이제 정책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만 있는 건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미국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도 없고 실익도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왜 집착하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대.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핵 대 핵의 균형을 이뤄 나가야지 된다. 이런 지금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 방안을 앞두고 지금 여야가 이런 개념의 차이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 네. 다음 주 분당하나요? 갑자기 이제 막 저 핵 얘기하다가 이제 국내 정치 얘기로 이제 툭 이제 뛰어들어오는데 해줘야 돼. 지금 그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이제 외국 나갔다가 이제 오늘 귀국할 거예요 아마. 예, 바른정당에 분당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가 있는. 제가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예. 오늘 귀국을 해서 유승민, 김무성 두 분이 이 분당에 대한 최후 통첩을 서로에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이네요. 봉합하는 둘이 만나고 좀 대화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자, 서로 최후 통첩하고 막 할 만큼 우리 얘기했고 많이 묻었다. 예, 서로 이제 갈 길 가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부 끝날 때 마이웨이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며칠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설득하려고 해봤는데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다. 설득은 물 건너갔다. 이게 지금 워딩이거든요. 그럼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이제 해서 유승민 의원하고 어떻게 잘해서 그럼 봉합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좀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되는데 자, 그래 되면 다음 달 전당대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1월 13일이요? 예. 무조건 해야죠. 전당대회조차도 안 하게 되면 바른정당이 이제 진짜 존재감이 없이 공중분해되는데. 그 전에 탈당 이른바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와 통합 의원들 한 9명 정도. 9명 정도. 제가 지금 쉬어보니까 최대 9명. 9명 정도. 최소 6명. 이렇게 좀 나가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기는 해요. 남경필 지사는 절대 그런 일을 분당하는 일 없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뛰고 있다. 뭐 의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실 분은 어떻게 잡겠냐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분이 그냥이 아니라 명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가 응답